여러분, 만약에 어떤 거대한 글로벌 브랜드가 전혀 새로운 국가에 진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그 간판 폰트도 막 본사 디자인 그대로 고집하고요. 매장 인테리어도 현지 기후랑 전혀 안 맞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약간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직원이 고객한테 인사할 때도 막 번역기 돌린 것 같은 어색한 직역을 쓴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브랜드가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맞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는 이질적인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외부의 침입물에는 결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도 당연히 안 열고요. 네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집중 탐구는 바로 이 지점. 완전히 낯선 타인의 세계로 진입해서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역사적인 프론트엔드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 집중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즈니스 비유로 문을 열어주셨네요. 오늘 본격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해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집중 탐구에서 다루었던 하나의 거대한 전제를 먼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페트로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페트로라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축해낸 단단한 시스템, 즉 백엔드에 대한 이야기였죠. 진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코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바쳤던 그 2%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얼마나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버가 절대 다운되지 않도록 백엔드를 완벽하게 구축해둔 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단단한 서버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들의 화면에 이게 어떻게 출력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며 열매를 맺는 프론트엔드의 세계 말입니다. 오늘 집중 탐구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타이밍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의 핵심 주역은 바로 이 프론트엔드의 마스터, 파울로입니다. 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시켰길래 13배라는 경이로운 조직 확장을 이뤄냈는지 그 엔진의 실체를 오늘 낱낱이 뜯어볼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의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명확히 세우고 가야 합니다. 어떤 전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파울로를 페트로가 세운 거대 조직의 지사장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본사의 지시를 받는 유능한 하청업체 정도로 오해하곤 하거든요. 약간 지부장 같은 느낌으로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울로는 결코 누군가의 하부 조직이나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프론트엔드라는 치열한 최전선에서 스스로 룰을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한 완벽한 주인공이자 독자적인 주역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벤처를 세운 창업자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첫 번째 액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예루살렘식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현지식 이름을 선택한 그 순간 세계 선교의 역사는 바뀌었다. 그 강렬한 첫 문장. 네, 저는 이 대목이 단순한 계명 절차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이름 변경이 내포하는 진짜 전략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셨나요? 이게 비즈니스로 치면 기업의 핵심 정체성을 완전히 갈아엎은 엄청난 리브랜딩 수준 아닌가요? 리브랜딩.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그가 가졌던 엄청난 특권, 엘리트로서의 지위, 주류 사회에서의 권유를 상징하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였을 거란 말이죠. 네네. 엄청난 기득권이었죠. 그런데 타겟 청중인 이방인들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기득권이 담긴 여권을 스스로 찢어버린 거잖아요. 철저하게 타겟 고객의 언어인 바울, 즉 파울로라는 로컬 네이밍을 선택했다는 건 그들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완벽한 프론트엔드 최적화의 첫 단추라고 봅니다. 와, 완벽한 분석이네요. 그 분석을 조금 더 깊은 심리적 차원으로 끌고 가보죠. 내가 가진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기한다는 건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는 얄팍한 전략적 타협을 넘어섭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걸까요? 그건 약간 타겟 청중을 향한 거대한 존중의 선언 같은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러 온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호흡하는 이웃이 되겠다는 선언이죠. 상대방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나 자신의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변환시킨 겁니다. 인터페이스의 변환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간판과 이름이라는 거대한 포장지를 완벽히 바꿨다고 쳤을 때
실제 현장의 소통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로고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루아침에 대중이 마음을 여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실행 방법론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상황화입니다.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죠. 상황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떤 진리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조직이 현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상을 아주 높게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확성기를 든 채 군중을 향해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아,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죠. 네, 절대 안 통하죠. 파울로가 타겟 청중의 삶으로 진입한 방식은 그런 무대 위에서의 거창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일방향적인 매스미디어 광고가 아니었다면 철저한 대면 영업이었을까요? 막 집집마다 찾아가는? 대면 영업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였습니다. 현지인들과 그 먼지 나는 거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들이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그 차의 한 잔을 나누며 시작되는 대화였어요. 와, 차 한 잔을 나누면서요? 네. 진리라는 게 굉장히 거대하고 무거운 덩어리잖아요. 그걸 원석 그대로 사람들에게 냅다 집어 던지면 상대방은 다치거나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파울로는 상대방의 삶의 맥락, 그들의 팍팍한 일상과 고민이라는 뜨거운 찬물에 진리를 달콤하게 싹 녹여서 건넨 겁니다. 찻잔 속에 녹여낸 진리라. 이 상황화라는 개념이 자료에 등장하는 또 다른 감동적인 예시와 완벽하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발생하는 그 마찰력을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음악 이야기 말씀하시는군요. 네, 보통 누군가에게 새로운 종교적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들이 익숙하게 부르던 한국식 찬양의 가사만 현지어로 직역해서 부르라고 가르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니까요. 그냥 본사의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만 해서 배포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뻔하죠. 완전한 실패겠죠. 언어의 운율도 다 깨져버리고 음악이 주는 감정선 자체가 현지인들의 정서랑 전혀 연결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파울로의 방식, 즉 성공적인 상황화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억지로 이질적인 음악을 주입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이를테면 네팔 사람들이 일상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그들 고유의 전통 리듬과 멜로디에 진리의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게 만들었다고 하죠. 네, 아주 놀라운 접근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로벌 IT 기업이 타국에 진출할 때 버튼의 위치, 스와이프하는 손가락의 방향, 심지어 색감이 주는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현지화된 UI, UX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요. 와, UI UX 비유 정말 찰떡이네요. 사용자가 딱 보고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이네? 라고 착각할 정도로 마찰력이 제로에 수렴하는 그 완벽한 현지화인 겁니다. 그 UI UX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 볼까요? 완벽하게 설계된 UI는 사용자가 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굳이 학습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하죠. 네네, 설명서가 필요 없는 거죠. 맞아요. 네팔의 리듬으로 노래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이질적인 외국의 문화라는 방화벽을 건드리지 않고 내면의 운영체제에 직접 메시지를 다운로드시킨 거예요. 아, 운영체제? 직접.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청취자분들 중 비즈니스 전략을 짜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딜레마인데요. 어떤 딜레마죠? 제품을 타겟 시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의 입맛, 방금 말씀하신 네팔의 리듬, 그들의 문화적 관습 같은 이 겉포장지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너무 깎아맞추다 보면 아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전하려던 원래의 핵심 의미 자체가 훼손되거나 완전히 변질될 위험은 없나요? 대중성만 쫓다가 브랜드의 코어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기업들처럼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글로벌 조직이 현지화 과정에서 추락하는 치명적인 함정이거든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유연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흔들리니까요. 파울로가 이룬 상황화가 역사적인 마스터 클래스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그 경계선을 완벽하게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해요. 본질과 표현 방식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페트로가 피땀 흘려 닦아놓은 진리, 즉 백엔드의 핵심 데이터베이스는 단 1mm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코어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존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이네요. 네. 하지만 그것이 사용자 화면에 출력되는 프론트엔드, 즉 표현 방식과 문화적 옷차림은 철저하게 아주 끝까지 현지에 맞춥니다. 많은 조직들이 본질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에게 익숙한 외국의 포장지까지 억지로 강요하려 들거든요. 네, 이게 오리지널이다 하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생명력을 질식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태도죠. 백엔드를 단단하게 보호하되 프론트엔드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 그것만이 진리가 현지인들의 심장 속에서 스스로 고동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날카롭네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문화적 상황화를 통해 대중의 거부감을 없애고 마음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보죠. 네네. 그런데 사용자가 앱에 호감을 가진다고 해서 그 조직이 13배라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서버도 증설해야 하고 조직도 관리해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당연하죠. 물리적인 확장이니까요. 폭발적 확장이 가능하려면 결국 본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막대한 자본력이나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앞뒤가 맞지 않나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본사에서 자본을 대고 관리자를 파견하고 매뉴얼을 내려보내서 철저히 통제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파울로는 예루살렘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절대 지사장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는 외부의 개입이나 본사의 의존성을 철저히 끊어내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 폭발적 확장의 진짜 엔진, 바로 3자 원칙입니다. 3셀프라고 하죠. 3자 원칙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거대한 조직을 본사 지원 없이 어떻게 굴렸다는 거죠? 3가지 스스로의 원칙입니다. 첫째, 외부의 지시나 인력 파견 없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둘째, 외부의 규율이나 통제 없이 스스로 다스리며, 오, 스스로 다스린다. 셋째, 외부의 자본 지원 없이 스스로 재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잠깐만요. 스스로 전파하고 조직을 스스로 통치하고 심지어 자본까지 스스로 조달한다고요? 네, 완벽한 하립이죠. 이건 프랜차이즈 지점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윤을 창출하고 규칙을 만들며 굴러가는 하나의 거대한 독립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한 것과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 일 아닌가요? 재정 지원을 끊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현장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뜻이잖아요. 본사의 지시를 안 들어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지니까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통제권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거대 조직이나 리더들이 이 3자 원칙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해요. 탯줄을 끊지 못하고 영원히 산소호흡기를 달아둔 채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죠. 네, 언제든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게요. 하지만 파울로는 통제하려는 그 욕망을 완벽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외부의 자원 없이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근육을 키워야면 어떠한 환경의 변화나 외부의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는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 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본사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바로 그 결단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생력을 탄생시켰다는 거군요. 네, 역설의 승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생력을 갖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 독립적인 생태계가 마침내 현지 사회와 충돌하지 않고 완전히 융합되었을 때 대체 현장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3배 확장의 비밀이 이 지점에서 풀릴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바이럴 성장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3배라는 그 숫자는 결코 소수의 훈련된 엘리트 리더들이나 특정 종교적 직업인들이 단상 위에서 연설을 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특출난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이끈 성장이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전파 속도를 만든 주체는 대체 누구입니까? 진정한 확장의 주체는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 즉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 전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료에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실제 사례가 하나 있죠. 오, 어떤 사례죠? 캡틴이라는 리더의 제자인 비노드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노드는 무슨 대단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현지인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한 비노드 한 사람이 무려 10개의 교회를 개척해냅니다. 와, 평범한 제자 한 명이 7개나 세웠다고요? 네. 앞서 말한 상황화와 삼자 원칙이 결합되면서 이런 엄청난 시너지가 터진 겁니다. 비노드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로 메시지를 완벽하게 내면화했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원동력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엔진을 달았군요. 그렇죠. 그러자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한 인터페이스가 되었습니다. 아,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온 엄청 세련된 강연자가 단상에서 진리를 막 외치면 사람들은 그저 저 사람이 직업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방어막을 칩니다. 네, 마음을 안 열죠. 하지만 매일 내 구도를 고쳐주던 평범한 이웃이 나와 똑같은 네팔의 리듬을 흥얼거리며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증거가 되는 거군요. 일상이 곧 메시지가 되니 전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론이 아니라 이웃의 변화된 삶을 신뢰하니까요. 바로 비노드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어쩌면 오늘 집중 탐구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기하급수적인 확장이 단순히 우리 세력을 분리자는 이기적인 집단의 팽창이 아니었다는 점. 단순한 다단계식 세력 확장이 아니었다면 현지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확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보통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커지면 지역사회는 경계하고 배척하기 마련이잖아요. 놀랍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이 자생적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유리된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지역사회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는 이른바 착한 교회 브랜드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사회가 고마워하는 브랜드라. 와,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막 ESG 경영이니 사회적 책임이니 광고를 쏟아내지만 실제로 대중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얻어내는 조직은 극소수잖아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했길래 대중의 환영을 받은 걸까요?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 명확한 공공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실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죠. 말로만 한 게 아니군요. 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조직이 우리의 자원과 이익을 빼앗아 가려는 기생적인 집단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는 이로운 생태계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본능적으로 느끼죠, 확실히. 파울로가 세운 프론트엔드 공동체는 완벽한 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13배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단순한 회원의 증가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동의하고 환영하는 가치의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정보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브랜드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생존 방식이기도 하고요. 우선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이 압도적인 성장 스토리를 잠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페트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으로 다져놓은 견고한 진리의 팩엔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파울로는 사울이라는 기득권의 이름표를 과감히 찢어버렸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프론트엔드의 시작이었죠. 맞습니다. 그는 철저한 상황화를 통해 네팔의 리듬과 차 한 잔의 온기로 현지인들의 심장에 곧바로 연결되는 완벽한 프론트엔드 UI를 구축했죠. 나아가 본사의 통제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삼자 원칙이라는 자생력 엔진을 장착시킴으로써 단순한 세력 팽창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고마워하는 진정한 공공가치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비노드 같은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말이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백엔드의 훼손 없는 진리가 프론트엔드의 철저한 낮아짐과 자생력을 만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울로가 그 궁극의 마스터 클래스를 역사에 남긴 것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의 어떤 조직이든 생존과 확장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통찰입니다. 자, 이쯤 되니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이야기가 견딜 수 없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결합 이론을 확인했다면 과연 이것이 오늘날의 실제 현장,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구조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을까요? 다음 주제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다음 집중 탐구 시간에는
이 모든 추상적 개념이 실체화되는 마법, 바로 화이트 라벨링의 구체적인 3층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질은 지키되 껍데기는 무한히 변형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자료에 등장하는 묵직한 한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프론트엔드의 철학이 이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선교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땅의 목자입니다. 그 땅의 목자.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온전히 그 땅에 뿌리 내린 주역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선언이네요. 자, 지금까지 배움을 즐기며 깊은 통찰을 따라와 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이 이끄는 조직에서 진정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새로운 로컬에 뿌리 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당신만의 거추장스러운 예루살렘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본사 중심의 알량한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통했던 성공 공식인가요? 무엇을 버려야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바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무게를 일상 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시간 화이트 레벨링의 비밀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